네, 암호화폐 시장의 일대 변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한 그런 느낌까지 들기도 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다시 말해서 알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ETF, 현물 ETF 상품이 미국에서 이 승인을 받다 보니까 하나의 시대적인 획이 그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 ETF는 이 기초 자산을 상품으로 기반을 하죠. 그래서 상품 기반의 신탁 상품을 현물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것은 이더리움을 미국 SEC가 사실상 상품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버렸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죠. 이더리움도 한번 털어보려고 이더리움 재단과 관련 프로젝트들에게 웰스 노티스를 보낸 게 불과 한두 달 전 상황인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치적으로 승인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인 승인이 아니고 정치적인 승인. 미국 대선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암호화폐 산업이 지금 떠오르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상황, 미국 SEC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상황, 위원장 입장에서는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상황,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S1 승인까지 받게 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 논란은 이제 사실상 역사의 뒤안으로 사그라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다른 암호화폐들도 상품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준점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고, 물론 SEC가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 내지는 이더리움은 상품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언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죠. 그래서 SEC 입장에선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규제 권한을 전부 다 CFTC에 넘기는 상황을 원치 않다라는 맥락적 뉘앙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킹 등 여러 디파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권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 여지도 조금 남겨져 있다라는 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이면서 동시에 의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지금 현재 SEC 위원장의 어떤 관점과 논리로서 돌파를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뚜렷해 보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 금융혁신 기술 법안이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이 초당적인 규제 법안, 민주당에서도 130표 넘는 찬성표가 나온 그런 법안,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이 투자 계약의 존재만으로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모든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기존 SEC 위원장의 스탠스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짜그라뜨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의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톤다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법안 통과는 반대한다. 반대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해외 트레이더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직업이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라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라고 쭈뼛쭈뼛 대답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상품 트레이더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도권 안으로 이제 완전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뭐 정치적이 됐든 정책적이 됐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선 반가운 상황이고, 그런 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인정받는, 분류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화두가
가운데 하나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면 비증권이면 리플 XRP도 비증권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리플 소송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리플 랩스 측의 논리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아니 윌리엄 힘먼 SEC 전 국장이 2018년도 야후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을 했잖아. 그렇다면 XRP도 증권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논쟁거리로, 논점으로서 작용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가 됐다는 점은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과연 이번 미국 SEC의 결정 상황을 법원이, 리플 소송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윌리엄 힘먼이 2018년도에 발언을 했을 때 왜 이더리움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는 전 직장으로부터, 심슨 대처로부터 돈을 받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더리움의 시세를 띄우고, 그렇게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이런 음모론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물론 있지만 이 발언의 근거 자체를 조금 맥락화시켜서 바라보자라면, 당시에 윌리엄 힘먼의 발언 근거는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 논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힘먼은 이더리움이 충분히 탈중앙화됐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리플 측의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XRP도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리플랩스가 XRP의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만큼 XRP도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쟁점은 과연 XRP도 이더리움만큼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가? 리플랩스나 XRP 진영에서는 이더리움만큼 탈중앙화되어 있다, 노드 운영 상황을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 진영에서는 아니다, XRP도 탈중앙화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반격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쟁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느냐가, XRP도 비증권,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면 XRP도 비증권,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XRP도 이더리움만큼 탈중앙화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 내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적 일관성이죠. 리플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한 것처럼 XRP에도 동일한 일관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 동일한 적용 대상인가?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EC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토큰별로 증권성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이 비증권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XRP가 자연스럽게 비증권이고 상품일 수는 없다, SEC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원에서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소송의 어떤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 계약 여부를 바라볼 때, 리플 측에서는 XRP 구매자들이 리플랩스의 경영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에 의한 투자 계약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도 갈래를 나눴잖아요. 양식 재판을 통해서 1차 기관 판매 대상 물량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고, 2차 기관이 아닌 거래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 XRP 물량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양식 재판에서 나와 준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증권성, 이더리움도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SEC가. 이더리움도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조지려고 딱 준비하고 있던 타이밍에
지금 백악관이 정반대 입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희한한 골 때리는 상황,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건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SEC 자체적으로 증권성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지는 CFTC와의 규제권 밥그릇 다툼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 과연 법원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자 기관 대상 판매 물량도 증권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도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XRP 홀더나 커뮤니티 입장에서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아주 많이 묻혀 궁금한 포인트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 서면 브리핑이 모두 다 제출이 됐고 5월 20일 기점으로 다 서면 브리핑 제출은 끝났고 이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6월, 늦으면 한 9월 정도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언제든지 합의 가능성, 이 합의 가능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결과론적인 현실이 지금 벌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SEC도 요거 가지고 증권성 논란으로 계속 억지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뭐 한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벌금으로 쇼부 나면 오히려 조금 더 이득이 아닐까. 10억 달러 너무 많다. 한 1억 달러 전후에서 벌금으로 쇼부가 나면 리플랩스 입장에서도 뭐 리플랩스가 주장하는 1000만 달러보다는 높지만 1억 달러 정도로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말 법적 판단을 통해서 규제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선명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게 그 정도 가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현실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단적으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이더리움이 지금 상품으로 결과론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미국에서도 일단 법안에 지금 70% 정도가 상품으로 분류된다. CFTC가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상원까지 통과하고 발효가 잘 된다라면 일단 백악관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지금 흥미롭고 너무너무 전폭적인 상황이 갑자기 막 하루 이틀 안에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호재성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뉴욕주에서 XRP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뉴욕에서의 거래 지원이 중단됐었죠.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약식 재판 결과가 잘 나오고 나서 그 당일날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에 두 달 뒤에 뉴욕 금융서비스국에서 고객자산 수탁 허용 기업 명단에서 리플랩스를 삭제해버리면서 뉴욕에서의 XRP 거래 지원이 차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9개월 만에 XRP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소식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CLO 법률 책임자죠. 뉴욕에서 코인베이스가 다시 XRP를 거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 의견들 청취하고 뉴욕주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XRP 거래 정상화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래 정상화라는 표현이 아주 쏙 마음에 듭니다. 거래 정상화. 지금까지는 뭐였다? 비정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 정상화됐다. 특히 뉴욕에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시장도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주 규제 당국에서도 전폭적인 입장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리플 입장에서는 뭔가 우려할 포인트 지점보다는 기대할 포인트 지점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어쩌다 보니까 막 리플이 막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잘해서만 그랬다라기보다 갑자기 막 정치화 이슈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조금 전환적인 장면을 꽤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뜬금없이 자기 집에 걸려있는 사진 하나를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웃어. 그런데 언젠가 XRP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거야. 지금은 비웃어. Left now. 라고 적혀진 이런 사진이 걸려 있대요, 자기 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동안 이 사진에 붙잡혀 있었다 나는 아마도 XRP 커뮤니티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일 것이다. 집 벽에 걸어뒀는데 시장의 모든 순간들을 공유하고 싶었다. 라고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뭐 다른 토큰들의 증권성, 비증권성 이 이슈도 이제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한 가지 이슈는 다음 알트코인 ETF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솔라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의 대장들 위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의 또 대표적인 경쟁 상대잖아요. 특히나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실상 알트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앤소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솔라나 ETF를 준비할 것이다. 솔라나로 돈 벌어 먹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이미 홍콩에서 머지않아서 솔라나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 높다. 이런 거래소 지금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솔라나가 다음 타자라고 보는 거는 그냥 뭐 당연한 넥스트 스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 홀더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솔라나는 참 대단한 프로젝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FTX와 연관이 되면서 정말 지옥 끝까지 한번 갔다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제기를 또 잘했고 이 와중에 다음 ETF 현물 ETF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사실상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이 솔라나 말고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는데 번스타인 애널리스트 거텀 추가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처음으로 알트코인 자산이 상품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됐다. 이 솔라나를 포함한 이더리움의 동료들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솔라나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이더리움의 동료들, 솔라나 이후에 또 다음 타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새로운 SEC 위원장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뭐 어쩌다 보니까 트럼프를 조금 더 응원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트럼프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비트코인 친화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뭐 어쩔 수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면서 트럼프가 움직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반가워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반갑고 하지만 어떤 정책의 능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인물이 막 큰 소리 빵빵 내고 있고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을 SEC 위원장으로서 저렇게 날뛰게 만들고 일단 암호화폐 투자자 시장 참여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괘씸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 당선이 된다라면 뭐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정치 맥락화가 생겨버리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폭적인 상황 일주일 전 오늘만 하더라도 5월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2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주일 만에 승인이 돼버렸어요. 이런 재미있는 정치의 힘 진짜 아무튼 정치 지저분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반가운 상황 다음 타자는 솔라나 그 솔라나 말고도 여러 후보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후원금 결제 수단에 암호화폐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종목들도 재밌게 좀 느껴집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USDT, USDC 그리고 XRP, 도치, 시바 굉장히 인기 프로젝트들이죠. 다 대장급 아니면 인기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선수들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만약에 당선된다라면 조금
어떤 하나의 틀 자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것들은 대중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팀에서 얘네들을 왜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밌는 후보 선수들 여기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가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 지금 5개 들어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솔라나 다음 타자들 가능성 매우 높고, 법적 이 소송 이슈가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XRP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발란체 가능성 높죠. 아발란체가 만약에 현물 ETF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발란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덩달아서 다 따라붙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막 이제 산술급수가 아니고 기하급수의 관점으로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발란체가 현물 ETF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그럼 체인링크 따라올 거예요. 아니면 체인링크가 먼저 거론되고 아발란체가 따라오던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솔라나, XRP만 이런 시기까지 현실화가 된다라면 그때는 아마 AI 테마와 관련된 현물 ETF 소식들이 막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멀더라도 발행 기관들이 승인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시총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니어 프로토콜, 랜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좀 먼 얘기예요. 당장 뭐 솔라나만 하더라도 올해 이슈는 아니고 내년 이후 이슈죠. 내년부터 생각해 볼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더 가기에는, 여기서 더 확장되는 데는 202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시점을 때려 맞출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뭔가 이렇게 선명성을 보여주는 후보군들의 기준점들이 여기저기 있다. 여기저기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확실히 도움이 더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40일인데 아직 갈 길 먼데 머스타씨가 재밌는 분석을 해요.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오 가겠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 인덱스에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과 여러 번에 걸친 바닥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만간 알트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엄청 좋은 신호다. 그렇죠? 요때 바닥 치고 급등했잖아요. 이제 바닥 치고 급등. 진짜 이 정도, 물론 이제 더 가져야 될 텐데 일단 전고점은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전폭적인 시장의 역사적인 변화 지점을 우리가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전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